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마가입니다. 미스터 신조 지음, 북노드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이사. 유마는 성씨가 세토에서 세토로 바뀌었을 때 난생 처음 이사를 했고 학교를 옮겼다. 잘된 일 아니냐. 발음은 똑같지만 우리 성씨에는 처세라는 뜻도 있거든. 너도 장차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결혼식 필요 현장에 딸린 친족 대기실에서 처음 만난 삼촌 도문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마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다. 11살 어린아이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유마는 자신과 같은 간사이 출신의 이 삼촌이 금방 마음에 들었다. 새아빠인 세토 도모이데가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한 인물이라 성격이 딴판이 삼촌에게 쉽게 친근감을 느낀 모양이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은 언행 역시 좋은 인상을 주었다. 새아빠와 새삼촌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다. 그래서 새아빠는 간토 지방에서, 삼촌은 간사이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지 이런 관계도 유마에게는 바람직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말이다, 유마. 저래봬도 형님은 뒤를 이을 자식이 생겨서 아주 기뻐하고 있어. 삼촌은 유마가 자기만 잘 따르자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세타가야에 있는 형님 집에 얼굴을 비칠 때마다 새아빠를 칭찬했다. 네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상사 임원이고 차기사장으로 가장 유력한. 하지만 새아빠의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마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삼촌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다. 요컨대 전 세계의 다양한 물건을 파는 회사의 높은 사람이야. 유마의 엄마인 유카가 도모이데와 재혼했을 때 유마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봄방학을 즐기던 참이었다. 유마가 간사이 지방에서만 살다가 도쿄의 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으니 새 학교에서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엄마가 배려한 듯하다. 이렇게 엄마가 재혼하자 유마의 생활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태어나고 자랐던 간사이 지방을 벗어나 생전 가본 적 없는 도쿄로 이주했다. 꾀재재한 방 2칸짜리 연립주택에서 저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세타가의 고급 주택가로 이사했다. 사이좋은 친구들과 헤어져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됐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새아빠가 생겼다는 점이다. 유마의 친아버지인 세토 마사오는 필명이 도세 다이마인 작가였다. 성씨 세토의 앞뒤 순서를 바꿔 도세라 쓰고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바꾸었다. 이름은 마사오를 마타이라고 읽은 뒤에 역시 앞뒤 순서로 바꾸어 다이마라고 쓰고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바꾸었다. 유마는 엄마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더랬다. 왜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짓을 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버지가 순문학 작가이기에 왠지 납득이 되었다.
다만 당시나 지금이나 순문학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요컨대 납득했다고 해도 뭐 그렇겠거니 하며 대충 넘어간 수준이다. 그래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유는 필명에서 풍기는 성가시고 복잡한 느낌이 아버지의 이미지와 고스란히 겹쳤기 때문일 것이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 것. 유마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소설을 쓸 때보다 그렇게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잘각잘각.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가 나면 어린아이라도 아버지가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두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유마는 저도 모르게 말을 걸다가 야단을 맞곤 했다. 아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는 조용히 해. 그렇지만 아버지는 컴퓨터 책상을 벗어나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었다. 그래서 말을 걸면 이번에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말을 거는 녀석이 어디 있어? 라고 혼을 냈다. 심지어 아무 일 안 할 때도 소설을 구상하고 있다. 한창 생각하는 중이야. 라고 말해서 유마는 아버지와 오순도순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다. 한데 오랫동안 줄곧 이상하게 생각한 일은 아버지는 나름대로 소설가임에도 집에는 도세 다이마의 책이 아주 적었다는 것이다. 데뷔 작품집인 센사규목을 비롯해 3권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다.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더라도 책으로 묶어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 처음에 엄마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이내 묘한 사실을 깨달았다. 책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출판사에서 작품이 실린 잡지를 보내주지 않았을까? 실제로 자신의 소설이 실린 문해지가 도착하면 아버지는 몹시 좋아했다. 유마 가족이 살던 연립주택의 우편 배달 시간은 대개 저녁 식사 시간 무렵이었다. 그래서 유마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우편 배달부의 오토바이가 보이면 곧바로 집으로 뛰어와서 서둘러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항상 유마는 아버지의 작품이 실린 잡지가 도착하기를 학수고대 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종류 정도였던 문해지가 배송되는 일은 정말로 드물었다. 유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래도 두세 달에 한 권꼴로 배달됐지만 3학년 무렵에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소설은 늘 열심히 쓰는데도 유마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얼마 뒤에 원고가 취소되는 일도 있음을 알고는 간신히 수수께끼가 풀렸다 싶었지만 곧바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언젠가 엄마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힘들여 쓴 소설이 실리지 않으면 원고료가 들어오지 않아. 아버지가 받는 원고료란 친구네 아버지가 받는 월급과 같은 거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어린 마음에도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원고가 취소되어 잡지가 배달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은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지 않을까 몹시 걱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궁핍해지는 일은 없었다. 여전히 가난하긴 했지만 유마가 밥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엄마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는데 그래도 가정을 꾸려나간 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였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일할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 밖에서 놀 때도 되도록 집에서 떨어져서 놀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노는 소리가 일하는 아버지에게 들리면 곤란할 터였다. 유마는 엄마 말씀을 잘 들었다. 연립주택 주차장은 차를 가진 주민이 적었기 때문에 비어있다시피 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들이 투덜거려도 유마는 조금 떨어진 흙바닥 공터까지 아이들을 데려가 놀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아버지 일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심 기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되는 문해지는 전혀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어갔다. 그래도 아버지는 열심히 원고를 썼고 신기하게도 가족의 생활은 딱히 곤란해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초겨울,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렸다. 아니 그렇다 해도 유마가 속속들이 알아낸 것은 아니다. 모든 비밀은 최근에야 풀렸으니까. 그날은 저녁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유마는 코타츠에 들어가 있었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유마의 집에서는 석유 스토브를 밤이 돼야만 켤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꺼내려고 했는데 엄마는 친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싫어한다. 이불이 더러워진다거나 채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야단을 쳤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이불을 꺼내려고 벽장 속을 뒤졌는데 마치 감춰둔 것처럼 처박혀있던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뭐지 이건? 호기심에 봉투 안을 들여다본 유마는 깜짝 놀랐다. 동시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유마는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말았다며 곧바로 후회했다. 벌거벗은 여성이 새끼줄에 묶여있는 참으로 고혹적인 그림이 표지에 실린 잡지가 여러 권 들어있었다. 물론 잡지마다 그림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젊은 여성이 알몸으로 망측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민망하게 짝이 없는 표현이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유마의 심경이 꼭 그랬다. 하필 어린아이인 내가 이런 물건을 발견하다니. 종이봉투 안에 들여다본 것을 들키지 않도록 가만히 돌려놓자. 이렇게 판단했지만 문득 봉투로 향하던 손이 멈추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벽장 안에 두면 분명 엄마에게 들킬 텐데. 집안 어디에 무엇이 수납되어 있는지 모두 아는 사람은 엄마뿐이다. 유마도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을 터다. 그럼 엄마도 아는 건가? 하지만 이런 잡지는 아내 몰래 보는 물건이 아니던가? 이 정도는 어린아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 뭐지 이 잡지는? 유마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부도덕한 느낌을 풍기는 내용보다 이런 잡지가 자기 집 벽장에 여러 권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무서웠다. 결코 어린아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잡지를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심조심 종이봉투에서 한 권을 꺼내봤다. 처음에 본 잡지와는 달랐지만 신경 쓰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자 다양한 자세로 묶인 알몸 유성의 화보가 습격해 들어와 어질어질했다. 황급히 화보 페이지를 넘기자 차례가 나왔다. 관능소설이라는 표제를 발견하자 더욱더 호기심이 동했다.
호러나 미스터리 혹은 SF, 그리고 모험소설까지는 읽어봤는데 관능소설은 뭐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설명이 실려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전을 펼쳐보자 남녀간 혹은 동성 간에 주로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이라고 설명돼 있었다. 당시의 유마가 이런 설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이 아직 읽은 적 없는 미지의 소설이 있다는 사실에 유마는 흥분했다. 관능소설은 전부 4편이 실려 있었다. 하나씩 순서대로 보았지만 읽을 수 없는 한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도 내용을 상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표지처럼 여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파가 어느 작품에나 몇 점씩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유마 같은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었다. 이 여자는 어째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커트를 벗고 있나. 이런 유의의문이 쉬지 않고 떠올랐다. 다만 어린아이가 답을 알아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이때 유마는 난생 처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를 본인이 인식하기에는 아직 몇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사실 당시 유마는 왠지 캥겼지만 이런 기분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걸 발견했다. 관능소설 중 4번째 작품에 빨간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는데 그게 아버지의 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어째서? 관능소설에 적힌 글씨는 아버지가 출판사에 보낸 원고를 출판사가 종이에 인쇄해 보내는 교정지에 빨간색 볼펜으로 적는 필기체와 비슷했다. 이 저자교정이란 틀린 곳을 고치는 작업이라고 전에 아버지가 말해준 적이 있다. 혹시나 하고 빨간 글씨로 적힌 대목을 국어사전을 펼쳐서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오탈자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문장까지 수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 아버지가 이런 관능소설에 저자 교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게다가 4편 중 한 편만 골라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유마는 곧바로 종이봉투 안에서 2권을 더 꺼내었다. 그중 첫째는 제후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잡지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잡지라는 사실은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잡지에 게재된 5편의 관능소설을 유마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있다.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2번째 작품에서 아버지의 글씨를 발견했다. 여기에도 저자 교정 작업을 했는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어라? 작가 이름 이상하네? 이때 유마는 잡지에 실린 관능소설의 저자명이 세이토바 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한데 다른 관능소설 작가들도 이름이 묘했다. 적어도 유마가 즐겨 읽는 책이나 아버지의 작품이 실린 문예지의 작가들과는 전혀 느낌이 달랐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사람의 이름 같지 않는 필명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세이토바 츠이 씨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일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작품에 빨간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이런 작업을 해서 급료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수정한다? 어쨌든 유마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잡지들에는 아직 유마가 해명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일단 이 문제는 아빠나 엄마에게 밝히지 않고 천천히 알아나갈 생각이었다. 그해 겨울, 아빠가 웬일로 취재여행을 떠나시나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해를 맞기도 전에 맥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왜 산속에 이상한 묘지 같은 데 가서, 아니 애초에 좀 더 빨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라면. 엄마의 혼잣말을 들은 유마는 아버지가 취재차 위험한 장소에 갔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치료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했지만 금세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쨌든 아버지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남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저런 잔소리를 듣는 걸 매우 싫어했다. 원래 그런 성격이라 상대가 의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검소하게 장례를 치른 뒤 유마와 엄마는 새해를 맞았다. 상중이라 새해를 축하할 마음이 생길 리도 없었다. 유마의 겨울방학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슈퍼마켓에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밤일을 나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소개로 술 마시는 남자들을 상대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다만 저속하지 않는 번듯한 가게라고 했다. 유마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부끄러운 직업은 아니다라는 점만은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저녁에 나가서 유마가 깊이 잠든 늦은 밤에 돌아왔다. 외출할 때는 화장을 옅게 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짙은 냄새를 풍겨서 유마는 잠에서 깨기도 했다. 정말 질색했지만 의외로 일주일 정도 지나니 익숙해졌다. 사람은 적응의 천재라더니 참. 다만 기분 나쁜 일도 있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친구네 엄마가 엄마는 요새 무슨 일을 하시니? 라고 물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엄마의 새 직업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다들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놀 수 없는 친구들이 몇 명 생겨서 힘들었다. 유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5학년이 되자 반이 바뀌었고 새 친구들이 생겼다. 친구들로 인해 셋째로는 아이들 엄마가 문제였지만 속상한 일을 겪었지만 유마는 또 한편 이 친구들 덕에 위안을 얻기도 했다. 유마가 새 학년의 새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무렵 엄마는 제대로 된 가게에서 자주 들르던 세토 도모이데와 만난 모양이었다. 그 후 채 1년도 안 돼서 엄마는 도모이데와 재혼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유마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실 엄마가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유마는 새 반에 적응하고 새 친구들과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겨울에 엄마는 유마에게 세토 도모이데를 소개하고 인사를 시켰다. 재혼한다라는 말을 엄마 입을 통해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가 아니라 세토 도모이데에게 들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기억도 안 난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일이 엄마의 재혼을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었다. 2장 집. 엄마가 재혼했으니 그 남자가 나의 새아빠가 된다. 이 사실을 간신히 인정했을 무렵에 요마는 그 종이봉투를 기억해냈다.
지금이라면 세이토바 츠이의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일을 나간 뒤 유마는 벽장 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종이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옮긴 걸까? 생각해봐 벽장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봉투는 어디에도 없다. 아예 방 안에 전부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엄마가 버린 건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직접 없애버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쩌면 재혼이 결정되었을 무렵에 엄마가 일찌감치 짐들을 정리하다가 종이봉투를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바로 버린 걸까? 엄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관련돼 있다고 해도 본인이 쓴 작품도 아닐 뿐더러 사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잡지다. 도저히 새 집에는 가지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유마가 어쩌다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있는 잡지였다. 가능하면 남겨두기를 바랐는데 유마는 엄마가 조금 원망스러웠다. 없애더라도 아버지 글씨가 있는 페이지는 스크랩해둘 수도 있었으련만. 유마는 광고 전단지 구석의 빈 공간에 아직 기억하고 있는 작가의 이름을 연필로 적었다. 세이토바츠이. 옆에는 아버지의 필명을 적었다. 도세 다이마. 다시 옆에 아버지의 본명을 나란히 적어봤다. 세토 마사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끼적여봤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 3개를 누르놓자 문득 눈앞이 확 트인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본명에서 필명으로 그리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세이토바 츠이라는 작가의 이름으로 눈길을 옮기다가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세토 마사오에서 도세 다이마라는 필명을 생각해냈듯이 이번에는 도세 다이마에서 세이토바 츠이라는 작가명을 고안한 걸까? 왜? 무엇을 위해? 순문학 작가인 도세 다이마라는 이름으로는 쓸 수 없는 관능소설을 또 다른 필명으로 집필해서 원고료를 벌었던 걸까? 그래서 새로운 필명이 필요했던 걸까? 유마는 아버지가 도세 다이마라는 필명으로 만든 방법을 세토 다이마에 적용해 보았다. 도세를 거꾸로 적으면 세토가 되는데 이걸 세이토로 바꾼다. 추리가 맞아 들어가고 있어. 유마는 흥분하면서 다이마로 넘어갔다. 다이마를 거꾸로 적으면 마타이가 된다. 이때 마는 바로, 타이는 츠이로 읽을 수 있다. 도스 다이마, 세이토 바츠이, 세이토 바츠이. 유마는 미스터리 소설에 나오는 나네아나무를 풀어낸 것 같은 쾌감에 휩싸였다.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아무런 힌트도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비밀을 밝혀낸 것이다. 굉장해. 유감스럽게도 이처럼 고양이 된 기분은 바로 쓰러져 버렸다. 어째서 아버지는 또 하나의 필명을 만들어냈어야 했을까? 이유를 생각하니 애들처럼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쓰고 싶었던 것은 순문학이었다. 지금도 순문학이 무엇인지 유마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짐작건대 관능소설은 여기 포함되지 않을 터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관능소설을 썼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설 속 등장인물이 아닌 유마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을 토해내서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아버지인 세이토바 츠이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관등소설을 썼던 것이다. 그렇다면 잡지에 쓴 글씨는 뭘까? 순문학 원고에 하듯이 저자 교정을 한 게 아닐까? 아니면 관등소설은 과정이 좀 다른 걸까? 이 점은 유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출판사나 잡지사의 담당 편집자가 교정을 하면서 내용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 어른이라도 출판업계 사람이 아니라며 모르는 사실을 어린아이인 유마가 알 리는 없었다. 엄마는 세이토바 츠이의 작품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종이봉투에 집어넣고 벽장 속에 감춘 사람은 어쩌면 엄마였을까? 아버지는 먹고 살려고 그런 소설을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을까? 같은 이유로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없애버린 걸까? 언젠가 유마가 잡지를 발견하고 세이토바 츠이의 정체를 깨닫기 전에 눈물을 머금고 버린 걸까? 새 집에 가지고 갈 순 없으니까. 유마는 이런 한심한 이유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려하여 잡지를 처분했기를 바랐다. 어째서 엄마는 재혼할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를 벌써 잊어버린 걸까?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세토 도무이들을 좋아하는 걸까? 작년 겨울부터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곤 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간단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이었다. 세토 도모이데와 재혼한 엄마와 유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고 속마음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유마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였다. 어느 날 유마의 반에 오사키 아키라가 전학을 왔다. 5학년 봄방학을 몇 달 앞둔 시기였다. 이런 때 전학을 오다니 여러모로 힘들겠다 싶어 유마는 오사키를 동정했다. 유마도 6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전학이 결정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함께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석 달뿐이다. 그래도 유마와 전학생 오사키는 마치 중마지우처럼 친하게 지냈다. 오사키는 묘하게 어른스러웠다. 초등학생 치고는 어깨와 이마가 넓어 신체와 두뇌 역시 우수한 아이처럼 보였다. 정신연령도 동급생들보다 높은 듯한데 인상뿐만이 아니라 실제 언행에서도 이런저런이 드러났다. 그랬기에 유마가 작가였던 아버지와 재혼한 엄마 이야기 그리고 세토 도모이데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유만의 아버지는 소설을 쓰셨구나. 굉장하네. 사심없이 감탄하는 오사키를 보고 유만은 조금 으쓱해졌지만 바로 설명을 했다. 본업인 순문학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능소설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요컨대 순문학뿐만이 아니라 관능소설도 쓸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재능이 있었다는 증거잖아. 그런가? 오사키 아키라의 지적에 유마는 그야말로 눈앞이 확 트이는 듯 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듣고 보니 분명 그랬다. 가령 먹고 살아야 하니 관능소설을 쓰자 라고 본인이 결심했더라도 애초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도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관능소설을 쓰기로 한 작가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보면 너희 아버지는 굉장한 작가일걸? 아, 그렇구나. 유마는 관동소설 집필이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무례하게도 생계를 꾸려가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풀이 죽어있는 유마를 본 오사키가 순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 평생 관능소설을 쓰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가령 만났다고 해도 네 생각을 상대방이 알 리도 없고. 그것도 그렇네. 이 한마디에 마음이 후련해져서 유마는 자기가 보기에도 참 타산적이라고 생각했다. 오사키와 만나면 이야기가 대체로 밝은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엄마의 재혼 이야기도 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만은 그렇지 않았다. 오사키는 잠시 침묵한 뒤에 심각한 표정으로 허락을 구했다. 내가 느낀 바를 말해도 괜찮을까? 별 상관없어. 조금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지? 글쎄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고. 뭐 괜찮아. 유마는 오사키를 신뢰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너희 엄마가 재혼하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너를 위해서인지도 몰라. 나를 위해서?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자 생활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엄마가 밤에 일을 나가게 되었고. 엄마는 어린 네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부잣집 남자와 유마가 충격을 받고 말을 흐리는 와중에도 오사키는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 또 아빠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에게 넉넉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셨는지도 모르고. 입을 다무는 유마를 잠시 오사키는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솔직히 까놓고 묻겠는데 새아버지는 뚱뚱하고 대머리에 키가 작아? 어? 그렇지는 않은데. 너희 엄마와 안 어울리는 구석은 없어? 나이 정도? 엄마보다 10살 넘게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는 대학생 시절에 결혼해서 유마를 낳았기 때문에 고작 32살이었다. 하지만 외모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다면 너희 엄마가 내키지 않는 사람하고 꼭 참고 재혼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네. 아마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세토 도모이데를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오사키의 말처럼 아들인 유마 앞날을 생각해서 사실은 애정이 없는 사람과 재혼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터였다. 엄마는 여차할 때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엄마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사실 물어본다고 해도 엄마가 정직하게 대답해 줄 리도 없었다. 결국 의문을 품은 채 유마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봄방학 때 이사와 전학, 엄마의 결혼식을 경험하고 새아빠를 얻었다. 11살 아이가 단기간에 무리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강렬한 변화였다.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전학간 초등학교에서 하루빨리 익숙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이 6학년 1학기 종업식을 맞이했다. 식은 오전 중에 끝났기 때문에
유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세타가야의 고급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이사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도 세토가가 우리 집이라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다. 처음 세토가를 보았을 때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벼락과 크고 멋진 대문에 깜짝 놀랐다. 문을 지나 건물의 크기와 정원의 넓이를 보고는 더욱 놀랐다. 게다가 본체의 일부는 3층 건물이었고 정원에는 별채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감동도 오래지 않아 금세 흐려져갔다. 익숙해진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이사한 뒤에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되지 않았다. 항상 묘하게 으스스했다. 횡댕그렁해서 어쩐지 옥삭했다. 사실 방 2칸짜리 낡은 연립주택에 살던 아이가 갑자기 호화저택에 살게 되었으니 이질감을 느낄만도 하다. 우리 가족 외에 또 누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오싹하고 불쾌한 감각이라니. 아침부터 밤까지 새아빠는 회사에 나가 있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엄마와 출퇴근하는 가사 도우미 뿐이었다. 그럼에도 다른 누가 있다는 기분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유마도 엄마도 가사 도우미도 1층에 있는데 2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셋이서 조심조심 확인하러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환경이 갑자기 변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가 세토가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유마는 달랐다. 여전히 소년에게는 낯선 집이었다. 이따금씩 유마는 자기가 서양 영화에 나오는 유령저택에 살고 있다는 기분이 퍼뜩 들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으면 유마는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이때 등장한 수호천사가 삼촌이 도모노리였다. 삼촌이 있기만 해도 집안이 밝아진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뿐 아니라 함께 놀아주기도 한다. 때로는 알스가 같은 선물까지 사오기 때문에 어느새 유마는 삼촌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다만 우리들 외에 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든 이유는 삼촌 때문일지도 몰랐다. 엄마도 유마도 모르는 사이에 삼촌이 찾아와 거실에서 대낮에 맥주를 마시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집에 도모노리 씨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마가 삼촌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불쾌해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엄마가 참는 이유는 삼촌이 새아빠의 유일한 혈육이고 삼촌의 방문을 유마가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엄마와 유마는 얼마간 불만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환경에 익숙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비정하게도 극적인 변화를 몰아왔고 유마는 무서운 집 사건에 휘말리는데 3장 호박머리의 노래. 1학기 종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유마는 최근 2달간 일어난 일을 돌아보고 있었다. 우선 6월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된 여름쯤 새아빠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7월에는 엄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
새아빠와 엄마는 함께 외국으로 가고 유마만 일본에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중학교 입시를 생각하면 역시 일본에 남는 쪽이 낫겠지. 이 새아빠의 의견에 유마는 반발했다. 애초에 명문이라고 불리는 사립중학교 같은 데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다. 입시는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사이 지방에서 도쿄로 이사 온 지 5달 남짓 되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으로 가야 한다니 거부감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살기는 더욱 싫었다. 재혼 이야기가 나온 이래로 엄마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 당초에는 세 가족이 해외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틈에 유마는 빠지는 분위기였다. 엄마와 아버지 두 사람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포함하면 확실히 3인 가족이긴 한데 유마가 도쿄의 집에서 오사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다 빈정거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밝혔더니 오사키가 감탄했다. 유마도 이제는 언변이 늘었구나. 두 사람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개 유마가 오사키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요 석 달 동안 분명 전화요금이 적잖이 청구되고 있을 테지만 새아빠도 엄마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두 사람 다 모른 체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는데? 아직 몰라. 삼촌하고 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재밌다는 삼촌? 나는 좋아하지만 엄마가 믿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성실하고 고지식한 그 사람에 비하면 삼촌은 피를 나는 형제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면이 있거든. 엄마의 앞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오사키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었다. 본인에게 직접 아빠라고 말한 적은 아직 없었다. 최대한 그렇게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남들 보기에 쓸데없는 짓이었다. 결국 엄마와 새아빠가 수없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우선 새아빠와 엄마가 발령받은 도시로 가서 유마가 다니기에 적당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는다. 만족스러운 학교를 발견하면 9월에 유마를 불러들인다. 그동안 유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새아빠는 조금 걱정하면서도 삼촌을 후보로 생각했지만 엄마가 난색을 표해서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찌됐든 적당한 학교가 없으면 유마는 일본에 남아서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즉 짧으면 여름방학까지, 길면 새아빠가 귀국할 때까지 몇 년간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는 해도 혼자 지내야만 한다. 다만 새아빠의 속셈은 훤히 보이는 듯했다. 유마를 일본에 남기고 임신한 아내와 둘이서 떠나고 싶다. 하지만 아내의 체면을 보아 조건을 붙였을 것이다. 만약 유마의 생각을 묻는다면 그냥 혼자 가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예전 초등학교 동급생 중에서도 아버지를 홀로 떠나보낸 아이가 있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새아빠 혼자 임지로 떠나면 유마가 엄마와 떨어져 살 이유도 없어진다. 물론 새아빠는 유마의 의견 따위 묻지 않았다. 엄마도 삼촌은 신경 쓰이는 듯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새아빠의 생각에 찬성하는 듯 했다.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유마는 당황했다.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학기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여름방학인데 유마는 영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교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가지만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고급 주택가에 들어설 무렵이면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가 되었다. 유마는 금세 쓸쓸해졌다. 같이 걸어오던 친구들은 여름방학에 어떻게 놀지를 두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 이런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없었던 것도 기분이 떨떠름한 이유 중 하나였다. 유마의 사정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 유마도 놀이에 끼워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란 사실은 누구보다 유마가 잘 알고 있었다. 친구들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을 뿐 조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허탈하기만 했다. 이런 기분도 한몫했는지 커다란 저택의 담과 담 사이에 나 있는 도로가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다. 길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런지도 몰랐다. 그 세계에 또 들어가 버린다면 문득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2번 유마는 믿기지 않는 체험을 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주위에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자신이 사는 세계가 아닌 아주 낯선 세계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던 것이다. 그 후 어떻게 됐더라? 흉측한 기억이 머릿속 깊은 데서 튀어나올 것 같아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다른 생각을 해야 해. 유마는 초조해졌다.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든 뭐든 좋았다. 어쨌든 다른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얄궂게도 새로운 공포가 일어났다. 하굣길에 호박남자와 만난다면? 이 괴담은 요즘 학교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였다. 남녀 불문하고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누군가 호박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호박남자란 올 봄부터 초등학교 유행하고 있는 괴담이다. 몇십 년 전에 모사시 나고리에케라는 지역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호박남자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모두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호박남자라고 불렸는가? 할로윈 행사용 마스크 같은 호박 모양 쓰개를 쓰고 있었는가? 애초에 살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몇 명인가? 범인이 붙잡혀서 사건은 해결되었는가? 옛날 살인사건의 범인이 왜 요즘 세타가야에 나타났는가? 이런 의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학교가 파한 뒤 혼자 귀가하고 있으면 호박남자가 납치해서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3, 4학년을 중심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은 웃었지만 호박남자가 불러일으킨 공포는 삽시간에 고학년까지 퍼져나갔다. 호박남자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호박머리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피해자 아이들은 노랫말에 따라 살해되었으니까. 유마와 친구들도 설마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소문을 믿게 되었다. 친구들 앞에서는 지어낸 이야기겠지라고 허세를 부려도 실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분 나쁜 얘기를 떠올려 버렸네. 유마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다보면서
여전히 인적이 없는 쓸쓸한 골목길에 절반쯤 걸어갔을 때였다. 헤헷. 문득 어딘가에서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나이든 남자가 주름투성이 입술 사리로 토해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유마가 겁을 집어먹고 주위를 둘러왔다. 헤헷. 오싹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즐거움이 아닌 비열함이 배어나온 웃음소리였다. 어? 유마의 발이 딱 멎었다. 약 3미터 앞 전신주 뒤편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전신주 너머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호박남자다. 유마의 마음속에 말도 안 된다며 부정하는 나와 드디어 나타났다며 절명하는 내가 절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 다리가 지면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기영차 호박남자. 그때 전신주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질퍽질퍽 철퍼덕 밭을 지나서 영차 자루를 메고. 가사는 유머러스하지만 듣고만 있어도 중술기가 옥삭해졌다. 어기영차 호박남자. 부스럭바스락 숲을 지나서 양파가 들판에 떼구르르. 계속해서 기분 나쁜 노래가 이어지고 듣고 싶지 않은데도 귀에 들어왔다. 어기영차 호박남자. 첨벙첨벙 첨버덩 각을 건너서 당근 강변에 쿡쿡쿡. 이 대목에서 돌연 유마의 몸이 반응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노랫말이 나오는 유마가 싫어하는 당근에 뇌가 자극을 받은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유마는 오던 길을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 유마를 말도 안 되는 외침이 따라왔다. 세토, 유마, 너를 납치하겠다. 목덜미의 털이 바싹 곤두섰다. 유마는 뛰어 달아나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뻔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해서 유마가 도망치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나야 나. 여전히 기분 나쁜 목소리였다. 이대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뒤를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와! 유마는 도망치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과감하게 돌아보았다. 그러자 전신주 뒤편에서 작은 확성기 같은 것을 입에 댄 삼촌이 환방호흡을 지으며 나타났다. 아연 실색하는 유마를 보면서 삼촌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때, 이 음성 변조기? 끝내주지? 저기 삼촌. 유마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굳었지만 삼촌은 재미있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다. 호박남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지? 몇 주 전인가 유마는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한 호박남자 괴담을 삼촌에게 이야기했더랬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런 대낮부터 뭘 하고 있어?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는 또 뭐야? 설마 삼촌이 만든 거야? 사실 삼촌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고도 남겠다 싶었다. 삼촌은 어이가 없던 얼굴로 되물었다. 뭔 소리야 너? 모르는 거야? 전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는 호박머리의 노래잖아. 농담하는 거지? 진짜라니까. 도쿄의 초등학생은 새 정보에 엄청 둔하구나.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사는 처음 들었다. 다만 전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는 말은 허부미님이 틀림없었다. 호박머리의 노래를 이걸 입에 대고 노래하면서 삼촌은 확성기처럼 생긴 음성 변조기를 내밀면서 말했다. 친구들에게 겁을 주며 놀면 엄청 재미날 거야. 어때? 갖고 싶지 않냐? 하지만 유마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자 금세 김샌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영 기운이 없네? 내가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 계속 전신주 뒤에 숨어 있었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런 속내를 알아차렸는지 삼촌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물었다. 어허,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정말로 전국에 널리 퍼졌다고 해도 애들에게 겁을 주는 호박남자 놀이가 악취미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게다가 상대는 어린애였다. 혹시나 착각해서 엉뚱한 아이에게 장난을 쳤다면 지금쯤 경찰이 출동했을지도 모른다. 소식이 뭔데? 유마도 신경이 쓰였다. 다만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이니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었다. 기뻐하셔. 너 한동안 나하고 살게 되었어. 뭐? 오늘 꼭두 새벽에 말이야. 형님이 전화로 깨우지 뭐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외국에서 적당한 학교를 찾는 동안 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더라. 진짜로? 삼촌은 씩 웃으며 말했다. 너 간사의 억양이 많았는데 요즘 표준말이 아주 익숙해졌구나. 역시 애들은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 삼촌은 전혀 엉뚱한 대목에서 감탄하고 있었다. 엄마도 찬성했대? 유마의 물음에 삼촌은 역시나 떨떠름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야. 형님이 계속 설득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삼촌 면전에서 유마도 그렇겠네 라고 바로 맞장구 치지는 못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집에 가서 형수님에게 들은 대로 네 방에 있던 여행 가방을 가져왔다. 걱정 마, 소개된 걸 살펴보진 않았어. 이렇게 말하며 삼촌은 유마를 재촉하며 걷기 시작했다. 유마는 삼촌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지금부터 삼촌네 집에 가는 거야? 그래, 좋지? 삼촌은 도쿄 도내의 아파트에 살았다. 번화가 인근이라 삼촌은 좋은 모양이지만 유마가 보기에는 결코 치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도 유마가 삼촌의 아파트에 놀러 간다고 하면 별로 달가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분명 엄마도 어쩔 수 없다 싶어 체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삼촌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그런데 내 아파트가 아니라 시사코 지방에 별장으로 갈 거야. 별장? 새아빠가 별장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삼촌한테 별장이 있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시사코 지방의 오쿠아쿠쇼라는 한적한 고급 별장지에 있는 끝내주는 별장이라고. 삼촌이 그걸 지었어? 그건 아니야. 역시나. 요만은 납득이 갔지만 물론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어쨌든 삼촌이 거기 있는 별장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골목길에 빠져나오며 마주치는 넓은 길가에 삼촌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뒷좌석에는 유마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어때? 저 가방이면 되는 거야? 삼촌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유마는 어깨를 으스게 보이며 대답했다. 엄마는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항상 짐을 꾸려두셨으니까. 어느 가방이든 괜찮을 거야. 엄마는 삼촌이 어떤 가방을 가져갔는지 기억하지도 못할걸? 그래? 그렇다면 됐어. 뭐 필요하면 저쪽에 가서도 살 수 있으니까. 가게가 있어? 야, 별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는 동안에 마을을 지나가잖아. 가게도 당연히 있지. 삼촌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돌연 뭔가 기억났다는 투로 물었다. 집에 형님이 안 보이던데 또 그거냐? 이렇게 말하며 왼쪽 검지로 환희긴 하늘을 가리켰다. 유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삼촌은 재미있다는 듯이 덧붙였다. 그래서 형님이 졸린 목소리를 냈구나. 그렇다고는 해도 형님의 유일한 취미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감상이라니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거야. 원래 낭만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양반이니까. 맞아. 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유마는 조금이나마 새아빠를 다시 보았다. 하지만 금방 성가셔지고 말았다. 본인만 옥상에 올라가 혼자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새아빠는 늘 유마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옥상에 올라가려면 3층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외부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 유마는 이 계단이 너무 싫었다. 좁고 가파른 데다 밤이라 조명이 전혀 없어서 발밑이 캄캄했다. 엄마도 걱정이 돼서 위험하니까 유마는 데리고 가지 않는 편이 라고 말했지만 새아빠는 들은 텔도 하지 않았다. 옥상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들 한다. 덤으로 여름에는 모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아빠는 틈만 나면 작은 텐트를 쳐놓고 마음이 내킬 때는 날이 밝을 때까지 별들을 바라보곤 했다. 늦게 출근해도 되는 특권을 누리는 회사 중역이기 때문인지 급한 업무가 없을 때는 그냥 텐트 안에서 잠을 잘 정도였다. 그래도 묵묵히 천체 관측을 할 뿐이라면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령 새아빠와 양아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려 한다면 유마도 협조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행위에 어울리지 않게 새아빠의 화제는 늘 한 가지였다. 유마가 어떻게 하면 남자답게, 아들답게, 후계자답게 잘할 수 있는가. 돌아가신 친아버지가 유마를 방임하다시피 했기 때문인지 이 새아빠와 아들의 대화를 엄마는 반기는 눈치였다. 유마에게 외부 계단이 위험하긴 하지만 부자간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면 옥상 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면 설교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유마는 몹시 불만이었다. 그렇다 한들 11살 어린아이가 어쩌겠는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었다. 유마가 했던 가장 큰 저항은 일부러 삼촌에게 선물 받은 알스카를 가져간 것이다. 밤하늘을 보느니 이걸 가지고 놀겠다 싶었다. 삼촌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지만 당신은 다르다. 소리 없는 반항을 할 작정이었지만 새아빠에게는 통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날 무시하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새아빠는 정말로 유마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가늠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니 애초에 유마의 마음 따윈 아무래도 좋았을 것이다. 유마에게는 옥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다. 다행히도 새아빠는 일이 바빠서 천체 관측을 한 달에 한두 번 할 뿐이었다. 그것도 해외 파견 이야기가 나온 뒤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젯밤에 별 보기 운동했지? 오랜만에 한 거냐? 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오랜만이었기에 새아빠와 아들의 대화에도 더욱 긴장에 실려서 유마는 진저리가 났다. 아, 이런 관계는 정말 싫다 라고 되뇌었다. 이런 감정이 얼굴에 비친 걸까? 자, 얼른 타, 출발하자. 삼촌이 한층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유마를 차 안으로 불러들였다. 일이 잘 풀리면 새아빠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유마는 기뻤다. 덤으로 삼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일도 없으리라. 하지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유마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